오늘은 03 주제 02 지리조사 활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사회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도 못 보고 선생님도 여러분 얼굴을 못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기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오늘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리 동아리 홍보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하는 지리 동아리는 이름이 더 지리였습니다. 예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도 지리 동아리를 운영을 했었고요. 이 지리 동아리는 매달 지리데이는 지리 특색 활동으로 지리와 관련된 이색적인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기획하고 운영하고 정리하는데 이 기획, 운영, 정리할 때 창의력, 공동체 역량,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생기부를 잘 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인 지리 조사 활동과 관련되는 광주 지역 테마 답사 활동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지리 종사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은 누구나 올 수도 있고요. 사실은 뭐 경제 경영 계열이든 경제 경영 계열 학생들도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그 친구들 중에서도 대학을 잘 간 학생도 있고요.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뭐 도시계획과 뭐 그런 곳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다 가능합니다. 사실은 과목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리 과목 자체가 다 연결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열정적인 학생을 환영합니다. 열정적인 학생. 그리고 포토샵이나 동영상 편집 능력이 있는 학생은 우대할 겁니다. 선생님께 미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댓글을 달든 아니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든 그렇게 먼저 가입 의사를 밝히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회장을 먼저 뽑든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다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포스터를 자세히 보고 여러분들이 가입 희망이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찾아오면 됩니다. 자, 오늘도 크게 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지리의 맛, 지리는 맛. 자, 됐나요?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생각 열기는 지역조사 방법은 전복의 시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재로는 4쪽입니다. 4쪽 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어린이나 여자 어린이 모두 자연적으로 자신들 주변에 그곳 인근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그 사람들의 집과 거리의 물리적 특징에 일상적인 사건에 관심을 갖는다. 이들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은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싫어하는 어른들로 인해 종종 저지되기도 한다. 그렇게 하면 어린이들은 질문하는 것을 그만두고 주변을 호기심 있게 둘러본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주변의 모든 것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금방 깨닫는다. 그렇죠. 그 뒷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역조사 방법은 이러한 과정을 전복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즉각적인 관심을 활용하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게 하고 자신의 동네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게 하며 그 친구들이 이제 커뮤니티의 다른 곳에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지역조사를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개인이 자기 주변과 능동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지역조사는 주위 환경에 대한 약간의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이 보다 넓은 세상을 보다 나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더 지리어스라는 거. 더 지리어스. 예, 광주 지역 테마 답사 활동을 합니다. 이 내용은 지리답사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선생님이 번역한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교재는 4쪽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재를 미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프린트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교재는 지금 이미 학교 교무실에 와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지리정보와 지역조사
지리 정보의 유형과 표현, 그리고 지리 정보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봅니다. 지리 정보의 유형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간 정보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했던 가장 중요한 지리적인 질문,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라는 거. 전남대 사대부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남대 사대부고는 광주광역시 북구 용복로에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어디야라는 답이죠. 어디야. 그는 공간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대부고의 1학년 학생들은 몇 명입니까? 1학년 학생은 196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것을 이제 속성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대부고는 다른 학교와 교류가 잘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다른 지역이나 장소의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관계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재에서는 이제 뭘로 다루고 있냐면 독도를 사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도의 위치가 어디인가? 경상북도 울릉읍 독도 이사부길 55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은 바로 자, 무슨 정보죠? 예, 어디에? 라고 하는 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공간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도의 주민은 몇 명입니까? 약 50명 정도가 거주해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이제 속성 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리 정보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도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지리에서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고요. 지난 시간에 메르카토르 도법과 페터스 도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메르카토르 세계지도, 페터스 세계지도. 지도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죠. 왜곡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도, 그 다음에 항공사진과 위성사진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찍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알 수가 있고 이것은 뒤에 원격 탐사를 통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중요한 내용은 통계지도입니다. 통계지도는 특정한 현상에 관한 정보만 표시한 주제도를 말하는데요. 각종 통계 정보를 그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도록 만드는 지도를 의미합니다. 통계지도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자, 이거 부분은 중요합니다. 신경을 써야 돼요. 자, 중요합니다. 점지도, 등지선도, 단계 구분도, 도형 표현도, 유선도.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점지도, 등지선도, 단계 구분도, 도형 표현도, 유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걸 그냥 이름만 외워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겠죠.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점지도입니다. 점지도는 쉽습니다. 점을 가지고 표현했다라는 건데요.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다다다다닥 점을 찍어요. 분포를 표시할 때 점을 찍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 하나의 값을 지정해 놓고 다다다다다닥 통계값을 표현할 때 주로 활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도 이렇게 나타나면 점지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인데 우리나라 인구 분포가 지금 나와 있죠. 여기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서 1000명이 여기서는 나오잖아요. 1000명, 1000명이 한 점에 1000명이구나라는 거고 굉장히 이쪽 부분 수도권에는 몰려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광주는 여기 있죠.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점지도입니다. 분포를 표현할 때 굉장히 활용하기에 좋은 통계지도의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등지선도입니다. 등지선도는 이름을 쉽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알아요. 같은 이란 뜻입니다. 같은 치라는 말은 값이에요. 그래서 등지선도는 같은 값을 가진 지점을 연결한 선, 같은 값을 가진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나타낸 지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등지선도를 이야기하고요. 개나리의 개와 일수,
개나리의 개와 일수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사례를 하나 보여주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벚꽃 개화 시기 예상도인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거를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바로 뉴스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상 정보를 알려주죠. 거기서 보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같은 값을 가진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나타낸 지도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알 수도 있는데 등고선도 등선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높이 값을 가진 지점을 연결한 선이고, 등원선은 굉장히 잘 나오죠. 등원선은 같은 기온을 가진 지점을 연결한 선이고, 등압선은 고기압이냐 저기압이냐를 나타낼 때 뉴스에서 잘 볼 수가 있죠. 뉴스의 기상 정보를 나타낼 때 굉장히 많이 일기예보를 나타낼 때 활용되는 바로 그 통계 지도의 유형이 등치선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선도입니다. 자, 유선도는 이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유선이라고 했을 때 유는요, 흐를 유입니다. 흐를 유. 그 다음에 선은 줄선입니다. 줄이라고 할 때 이 줄은 다른 게 아니라 라인입니다. 라인. 그래서 흐르는 라인이다 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쉽게 바꾸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화살표라고 볼 수가 있죠. 화살표. 그래서 유선도는 화살표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화살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과 이렇게 이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봤을 때 둘 다 지금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은 어디가 많죠? 양은 이 밑에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이동 방향과 이동 양을 표현할 때 주로 이 유선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선도, 지금도 여기 쪽으로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유선도의 사례는 이렇습니다. 2000년대의 인구 이동을 볼 수가 있는데 2000년대 인구 이동이 이렇게 수도권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산업화 이후에도 산업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라고 해서 이촌 향도가 나타나는데요. 이거 2000년이라 훨씬 그 이후이지만 이 서울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고, 하지만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있죠. 이건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곳은 교외화라고 부릅니다. 교외화라고 부른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도형 표현도입니다. 도형 표현도는 원이나 막대를 가지고 도형을 이용하여 통계치를 표현하는 것을 도형 표현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도형 표현도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지금 원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원으로. 그리고 막대로도 표시할 수가 있는데, 도형 표현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이 나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혹시 두 가지 이상의 정보를 나타낸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만큼 이 막대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는 이만큼, 그다음에 여기는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도형 표현도의 특징은 두 개 이상도 나타낼 수 있답니다. 두 개 이상의 자료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단계 구분도와 크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자료. 자, 다음은 단계 구분도입니다. 단계 구분도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내용이 주로 행정구역별로 나타낸다는 거죠. 주로 단위구역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행정구역별로 나타내는데 주로 뭘로 나타내냐면 비율로 나타낸다. 비율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로 주로 나타낸다는 거고요. 왼쪽에 보면 우리나라의 경지 이용률을 볼 수가 있고, 여기는 가구주의 실업률을 다루고 있잖아요. 둘 다 비율을 나타내고 행정구역별로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점묘도라고 되어 있죠. 점묘도라고도 하는데 이걸 점지도라고 요즘에는 많이 씁니다. 점지도라고 많이 쓰고, 백화점의 분포이죠. 백화점. 광주에는 백화점이 3개 있습니다. 등지선도는 벚꽃의 개화일, 유선도는 수도권의 전출자라는 거 나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단계 구분도는 경지율, 도형 표현도는 이 수출액. 이 지도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고,
어디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5쪽입니다. GIS, 지리 정보 체계입니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입니다. 쉽게 바꿔서 컴퓨터로 지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컴퓨터로 지도를 만든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지리 정보를 이 컴퓨터로 활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지리 정보의 수정 분석 용이하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공간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시설물의 입지 선정이나 재해 예방, 상권 분석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학교에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도 GIS를 활용해서 지도화를 할 수 있죠. 이걸로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이 코로나 맵입니다. 코로나 맵 링크가 혹시 안 열리면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코로나 맵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되죠. 이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지금 확진자, 완치자, 사망자를 지역별로 나눠서 표시를 하고 있죠. 광주 쪽으로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광주 쪽에는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거죠. 코로나 맵 이런 것들도 다 지리정보 체계를 활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리정보 체계에서 이제 중요한 건 실습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시험에서는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실습이라고 하는 건 뒤에 선생님이 교재를 만들 때 문제도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습을 여러분이 접하게 되면 바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나중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교재를 다 올려줬는데요. 그 교재에서 미리 한 문제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쪽입니다. 119쪽. 자, 다음은 지역조사입니다. 지역조사는 앞에서 봤던 우리 지리, 앞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지역조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역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인데 좀 더 지역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조사 목적, 그 다음에 조사 주제 및 지역 선정을 하게 되고요. 지리 정보를 수집합니다.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실내조사와 야외조사. 실내조사와 야외조사가 있고, 지리 정보를 분석하는데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이때 도표나 주제들을 작성하는데 이때 주제도가 통계지도로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되고요. 내용은 5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실내조사에서는 어떤 걸 하고 야외조사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 잘 나와 있죠. 중요한 것만 한번 살펴보면 실내조사에서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도나 문헌 이런 것들을 미리 하는 것들, 문헌, 그리고 야외 문헌조사, 야외 조사를 나가기 위한 준비를 실내조사 때 한다라는 거죠. 조사 경로를 짜거나 일정 계획을 짠다거나 아니면 설문지를 미리 작성해서 나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실내조사 단계에서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준비가 끝났으면 바깥에 나갑니다. 야외조사는 실제로 측량을 합니다. 실제로 측량,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면담 또는 이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스케치, 사진 촬영 이런 것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모아서 지리 정보를 분석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뭐 그렇게 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조사에서 절차 순서와 내용이 중요하고요. 이것도 뒤에 올려놓은 문제를 참고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원격 탐사입니다. 원격 탐사는 핵심 체크로 되어 있죠. 핵심 체크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원격 탐사는 영어로는 리모트 센싱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반다 아체 해일 피해 전입니다. 해일 피해 전의 모습인데, 이랬다가 해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다시 이렇게 있었다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해일이 있을 때 이렇게 바뀌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다음에 이게 두바이입니다. 두바이가
이제 예전에 1973년대에는 왼쪽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2006년 모습일 때는 이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해서 살아간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인공섬이 또 이 두바이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요. 원격 탐사의 특징은 인간의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항공사진이나 위성사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지리 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공위성은 주기적으로 그쪽을 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 이 보기 5개 중에 어떤 것들을 원격 탐사로 해볼 수 있을까, 파악해 볼 수 있을까인 거죠.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걸 알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 카메라로 찍었을 때 알 수 없는 거, 카메라로 찍었을 때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원격 탐사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사 발원지의 식생 분포 변화는 주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죠. 이거는 가능하고요. 허리케인 발생과 피해 지역을 파악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찍으니까 알 수가 있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인도네시아 반다체 쓰나미 이후의 모습도 알 수 있었죠. 이 인도네시아 섬들 간의 인구 이동 현황은 찍었을 때 인구가 이동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얘는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찍었을 때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조업 출하액을 당연히 알 수가 없고, 지역 개발 이후에 주민들의 인식과 만족도 변화는 당연히 알 수 없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파악이 가능하고 4번과 5번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지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지리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고요. 다음에 올려줄 내용은 이제 기후 파트입니다. 기후 파트는 우리 활동지 미리 올려줄 것은 6쪽과 7쪽인데요. 이건 예전에 선생님이 직접 촬영했던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가지고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미리 공부를 하고 나중에 모르는 부분만 질문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